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원장 최순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기업이 하죠.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의 경쟁력이 한 사회, 한 국가의 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은 아마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성장하고 우리 산업 경제도 그만큼 풍요로운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기업에 관한 이 회사법, 특히 상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 논의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대 이 세계 글로벌한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나아가서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도 개혁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와해되거나 또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사회이사 건에 대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은 오직 경쟁의 하나의 단위로서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 또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 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기업원과 함께 우리 기업법 연구소에서 함께 이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또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또 하실 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로 좀 더 나가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장 맡고 있는 정구영입니다. 오늘 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상법 개정에 관한 주제, 결국 지금 우리 상장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요. 또 저희 협회를 찾아서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자유기업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대외 귀빈 여러분께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안태준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최준선 교수님,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아주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실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저평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해서 이사로 하여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따라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충실 의무를 지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런 개정안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또 경영 일선에서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한 큰 상황입니다. 실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되면 이사의 행위규범이 모호해지고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등 이사의 경영 의사 결정에 많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입법률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상법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여러 차례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증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충실 의무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취지가 제가 이제 그 안태준 교수님 발표 자료 다음에 충실 의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약간 적어놨습니다. 거기 조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법 개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상법 개정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막 거기 보면 그 유튜브 출연진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욕을 많이 해요. 막 이거 기업들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도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12월 19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2에서 이 상법 개정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합병, 분할과 이중상장, 포괄적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이익배당, 신사업 진출, 계열사 지원, 임원 보수, 부동산 매각 등 모든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대주주가 일반 주주를 해롭게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실 의무가 원래는 기업 리밸런싱, 그러니까 구조조정 그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전환사채 발행 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두산 밥켓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대개 이제 기업 내에 그룹 내에 합병 문제 이런 문제가 시발이 되어서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합병 비율이라든지 뭐 분할로 인한 이중상장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고려아연 문제를 막 또 얘기하고 있고 신성통상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고려아연 문제는 신주 발행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성통상 문제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뭐 자진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충실 의무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실 의무가 이 구조조정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전 이사들의 행동 지침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회가 결정하는 해야 할 건수가 보면 결의사항이 전부 69건. 이거는 이제 제가 각주 일에 다뤘다시피 정우용 정책부회장님 발표 자료에 나오는데 이제 12월 19일 날 토론 디베이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충실 의무를 고려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소멸시효 10년이 다 가기 전인 약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갑자기 그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법을 안 고치더라도 얼마든지 이처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재판이 너무 늘어져 가지고 4,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재판 오랜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요즘 변호사가 많아져 가지고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송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소송 대행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지금 많이 소문도 나고 한 것처럼 지금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뭐 이사하는 동안에 받았던 보수 그거는 완전히 다 소송 비용으로 다 날아가게 생겼죠. 이렇게 되면 누가 그 이사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M&A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돼서 2022년에는 16조 338억 원이 된 것이 금년에는 4조 8,192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M&A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충실 의무라는 게 사실은 상법학계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은 수의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선량한 관리주의란 뭐냐? 이제 미국 법상에서는 피듀시어리 듀티 해가지고 신인 의무라고 합니다. 그 신인 의무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의 의무, 성실 의무, 충실 의무. 그러니까 사실은 충실 의무는 신인 의무의 하나의 내용이고, 그럼 충실 의무는 또 뭐냐 하면 그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이거는 사실은 그 소액주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사가 소액주주 재산을 편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하고 이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편취할 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회사 재산을 편취할 가능성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게 충실 의무인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에서는 합병 시너지로 인해서 일반 주주가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25년에 공정한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공정한 가격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는 조직재편법에서 이사가 과실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실 의무에 대한 입법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세계 각국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입법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봤고요.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델라웨어 주 회사법 102조 7항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관에 이사가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 재산을 빼돌린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그런 정관 규정은 그런 정관 규정은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400조 제2항에 우리 상권 400조 제2항에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했을 경우는 손해배상 면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이 한 조문이 있다고 해서 자꾸 뭐 델라웨어 주법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를 한 것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제 안태준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크게 받은 안태준 교수입니다. 예.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1항하고 2항이 나오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의 의무 지금 대상을 지금 의무 상대방을 지금 이제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걸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문헌을 사용을 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평하다라는 이게 이제 페어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1항하고 2항을 좀 따로따로 이제 검토를 해볼 생각인데 우선은 이제 1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사의 의무 상대방까지 이제 주주로 지금 하려는 걸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최준성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충실 의무라는 건 전혀 안 맞는 만약에 주주 이런 걸 이제 언급을 하려면 사실 이게 이제 성관주의 의무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과거에 그 일본 상법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성관주의 의무도 민법에 수의민의 어떤 성관주의 의무를 그냥 준용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서 독자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금 독자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건 이 충실 의무밖에 현 지금 상법에서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아마 충실 의무에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 최준성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사실 충실 의무에서 이런 주주를 왜냐하면 충실 의무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동질서 이질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어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의무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주를 위한다라는 건 사실 전혀 책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주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사의 의무에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영국 회사법은 이제 2006년에 그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사의 의무 체계도 전반적으로 거의 거의 뭐 법을 하나 만들듯이 거의 이제 개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법 국가다 보니까 이걸 뭐 어디서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판례에서 쌓인 것들을 이제 성문법으로 이제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 director of a company must act in the way he considered in good faith 쭉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하나 썼지만은 이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조항이 사실 어떻게 이제 해석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바도 있지만은 이건 이제 우리가 미국 델라웨어주 같은 데서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굿페이스, 듀티 오브 굿페이스 즉 이제 선의 의무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성문화한 건데 여기서 사실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이라는 게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앞에 나오는 이 the company 이거와 그냥 동일한 그냥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판례에서 판례를 체계화한 건데 그 영미 판례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항상 보면은 뭐 회사와 주주 전체가 항상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냥 거의 이거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 주주들이라는 게 회사와 주주들이라는 게 엔드로 연결이 보통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주주 전체라는 게 과연 독자적으로 규범적 의미가 있느냐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영미회사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미회사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와는 다르게 1700년대부터 쭉 이제 판례들이 사실 쌓여온 거거든요.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쌓여온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미국 판례라든지 여기서 그냥 그 신인 의무를 주주들에게 부담한다라는 그 문헌만 딱딱 떼가지고 아 이거 주주들한테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당한 오해인 게 그 영미 판례들은 방금도 말씀드린 걸 1700년대부터 쭉 이게 쌓여져 온 건데 특히 이제 영국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700년대, 1800년대 판례에서 다루는 회사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회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때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조합적 계약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회사라는 법인격이 있지만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써요? 파트너십 라이크 컴퍼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국 교과서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은 조합적 계약 관계에 불과한 거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소수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판례가 쭉쭉쭉 그냥 승계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900년대가 되고 2000년대가 돼도 과거의 판례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문헌이 그냥 자동적으로 인용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주주들 전체라는 건 사실 독자적인 어떤 규범적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거의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건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관용어구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현대 회사에 와서는 상당한 회사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회사법의 그 이사의 의무에 관한 첫 번째 조항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막 옛날부터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그냥 제가 직접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사의 의무에 주주들이 언급이 돼 있고 하지만은 이사의 의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부담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냐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들이나 이런 데서 그냥 관습적으로 주주들 전체에 대해 회사와 주주들 전체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입법자가 봤을 때. 그래서 영국 회사법의 이제 첫 번째 조항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사의 의무를 주주들한테 부담한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전혀 회사법 이론과 체계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마치 뭐 영미의 조문들이나 판례들 몇 개를 보고 거기서 주주들 전체에 대해서 이사가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전혀 체계에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럼 주주라는 건 전혀 뭐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9월달에 이제 상법 이제 그 특별 세미나에서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청경 교수님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토론에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사의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는 이제 그 의무의 이제 대상 상대방도 있지만 그 의무의 내용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의 상대방 대상으로 누군가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 사람이 이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회사법 체계를 상당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 소송이라는 게 가장 회사법의 기본적인 집행 방법이 되는 건데 대표 소송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결국 회사가 그 이사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주주들이 대신하는 거죠.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이사의 의무 상대방의 주주가 직접 의무 상대방이 돼버리면 주주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기존의 어떤 체계와 이걸 완전히 다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이사의 의무 상대방을 사실은 이제 주주로 한다라는 건 그건 사실 저는 뭐 전혀 이론과 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재무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증적으로 봤을 때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법에 또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사실 이제 이사의 의무 내용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이사의 의무 상대방 그 의무 내용으로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이건 이제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상법 개정 찬성론이나 반대론이나 거기서 크게 갈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 반대하는 쪽에서 당연히 이사들이 소수주주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형태로 회사법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는 견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사의 의무 내용으로서 주주의 어떤 이익을 이제 어떤 그 언급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반영 그 뭐 지금 명시적으로 상법을 개정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의사의 의무 내용에 포함된다라는 거에는 사실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할 때 그건 어디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충실 의무보다는 이제 성관주의 의무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의무 상대방이 아니라 의무 내용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할 때 저는 이 지금 이제 앞에 개정 안에서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보시던 것처럼 have regard 영국 회사법에서 여기 보면 이제 주주의 이익이라든가 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have regard to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F조에 보면 F호에 보면은 the need to act fairly as between members of the company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have regard to라는 건 보통 이제 뭐 consider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주주의 이익을 이사의 의무에 언급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의무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의무 내용을 이제 성관주의 의무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워딩을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 미스리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좀 뭔가 이제 이거는 성관주의 의무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성관주의 의무에 들어간다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사가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럼 주주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될 텐데 그 고려를 했는지 여부는 결국은 이제 이사의 경영 판단의 원칙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그게 이제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상관주의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럼 그렇게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의 행위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 하나의 결과 책임 또는 이걸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 기준으로서 적합한 거는 저는 그 워딩은 이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2항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아마 영국 회사법에 나오는 이 172조 1항의 F호 여기 나와 있는 act fairly 이제 between members of the company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공정하게 이제 행해야 될 어떤 필요성 뭐 이런 이제 문헌이나 아니면은 이제 994조에 보면 이제 영국 회사법의 아주 특유의 제도인데 이건 이제 unfair prejudice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업무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제 조치를 주주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이 act fair, 이 fairly, 이 unfairl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이제 unfair의 어떤 그 개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모범회사법에 보면은 이제 8.31에 이제 A 항에 2호에 보면은 이제 여기 뭐 duties to deal fairly with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deal fairly 아마 이런 것들에서 아마 이 공평하게라는 이 하나의 그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이 fair라는 거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면 결국 이 영국 994조의 이 fair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할 때 이 공평하다라는 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규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또는 집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려면 결국 이 영국 회사법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the need to act fairly as between members of the company라는 게 이제 172조에 나와 있고 이건 이제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인데 그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려면 그럼 그 과정에서 뭘 고려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이 A부터 F5조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 조항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 act fairly는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규범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보는 이 994조랑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994조랑. 이건 하나의 주주들의 구체적인 구제 수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fair라는 개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건 이제 회사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이 돼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 조치를 구할 이 구제 조치라는 건 이제 상당히 다양한 방식 아주 그 플렉서블하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구제 조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fair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넓은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illegal 그러니까 불법적이다, unlawful, illegal보다 상당히 넓은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소수주주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합병이라든가 신주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익 배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뭔가 불법적은 아니지만은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까지 이제 다 잡아낼 수 있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서 얼핏 보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소수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받아들이자 또는 뭐 이런 거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너무 넓습니다. 이 문헌 자체가 사실은 미국은 이제 대표 소송이 핵심적인 이제 구제 방법이 되는 건데 영국 회사법은 대표 소송은 별로 없습니다. 대표 소송은 별로 없고 영국 회사법 구제 수단은 거의 이걸로 이제 이 unfair prejudice라는 걸로 거의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만큼 넓기 때문이죠. 이게 주주들을 굳이 회사를 대신해서 대표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필요한 구제 수단을 아주 플렉서블하게 이 unfair prejudice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수주주들이 문제 삼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포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헌상으로는.
뭐 우리가 문제 삼는 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건 이제 이대로 집행이 될 수가 있는가? 영국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이 문헌 자체를 보면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헌 자체로만 보면 일리걸도 아니고 그냥 unfair니까 상당히 너무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권리를 뭔가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게 요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법원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집행하다가는 이게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법원에서 이걸 이제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문헌에는 없는 다른 요건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뒤에 이제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문헌에는 없지만은 뭔가 정당한 기대, 그다음에 형평법적 요소, 그러니까 equitable consideration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거를 하나의 요건으로 추가해서 이걸 이제 인용 요건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거를 이제 자기가 불공정하게 자기 이익을 침해받았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청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 경영진이 됐든 그들과 사이에 뭐 설립 당시가 됐든 그 이유가 됐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에서 말하는 일종의 그 명시적이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어야 되는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네 이걸 기대를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너네가 어겼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런 의미로서 이 정당한 기대라는 거에 대한 뭔가 그 지배주주 측과 이 소수주주 사이에 뭔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이걸 문헌대로 다 했다가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상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조문에도 보셨다시피 영국 회사법에서 그 994조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상장회사가 됐든 비상장회사 특별하게 한정을 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모든 회사에 원칙적으로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정당한 기대라든가 형평법적 요소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상장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주들 사이에 뭔가 합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라는 건 상장회사에서는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건 때문에 사실은 상장회사에서는 이게 활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비상장회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 라이크 컴퍼니, 그러니까 조합 유사의 회사에서 주주들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 뭔가 정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은 내가 지분은 이거밖에 안 갖고 있지만 내가 원래 이익배당 이 정도 받기로 돼 있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로 돼 있었는데 왜 너네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보장을 안 해주냐? 라는 걸 이제 그 정도 규모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상장회사에서는 이게 활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air, unfair라는 거를 사실상 이게 집행을 되려면 이건 이제 상장회사에는 안 맞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401조가 있지만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이사의 의무 상대방에 이제 주주를 넣으면 이게 좀 더 401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게 저는 401조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401조가 있죠.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법하고 일본 법에만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이건 다른 나라 법에는 없는 건데 주주들이 사실은 의무 상대방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문이 있죠. 우리는 401조가. 그래서 이 반대하는 쪽에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401조가 있는데 뭐가 이제 이사의 의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401조라는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해자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의 손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401조가 사실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위법성 단계가 아니라 손해 단계에 있죠. 손해 단계에서 이게 웬만한 주주들이 자기가 손해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고 자기는 이제 간접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간접 손해는 이 401조에서 포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401조 조문이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401조 조문이 없이 그래서 일반 그냥 토트 불법 행위로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허용되는 영미에서도 이 간접 손해, 직접 손해 개념은 명확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주주들이 간접 손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 401조 조문이 없는 영미에서 그냥 일반 토트에 따르더라도 이건 손해라는 거는 간접 손해라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손해 개념에서 이 401조라는 게 막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러면 과연 이사의 의무 상대방의 주주를 포함시켰을 때 달라지는 게 있느냐? 손해에서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 이사의 의무 상대방의 주주를 넣는다라는 건 결국 그 위법성을 좀 더 뭐 쉽게 인정하는 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손해가 뭐 간접 손해가 직접 손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중별로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간접 손해가 직접 손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사의 의무 상대방의 주주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게 이제 충실 의무를 이렇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가? 401조에 이미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데 그거에서 요구하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구별로는 여전히 유지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실익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최준성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제 유력하게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이제 또 개정 방향이 아까 보신 그 개정 안에서 1항은 없애고 2항만을 가지고 이제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뭐 약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도 이제 검토가 된다라는 건데. 뭐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 그러니까 처음 했던 이건 뭐 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뭐 준비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사의 의무 규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성관주의 의무가 가장 기본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죠. 민법 위임인하고 수임인의 관계랑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사실 천지 차이인데 여전히 그냥 우리가 60년대 뭐 이제 초기 상법에서 일본 상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그냥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조항들을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우리 회사법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히 손댈 엄두를 못 냈던 건데 이사의 의무라는 걸 이제 손대려면 사실 이거부터 손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충실 의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의무에서 뭔가 주주의 지위를 뭔가 충실 의무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성관주의 의무는 우리가 독자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준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거를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사의 의무 체계 전반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시 의무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지금 우리가 명색이 대륙법 국가인데 우리가 오히려 지금 조문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영미보다도 우리 조문이 훨씬 더 부실하죠. 네. 판례법 국가보다 우리가 지금 재정법 체계가 더 부실합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도 더 강조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뭔가 이사의 의무 체계 전반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출발점은 성관주의 의무를 좀 독자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소수주주의 권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소수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뭐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충실 의무 같은 것도 지금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질설, 이질설이 있고 동질설이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설이다, 뭐 판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 이사와 회사 사이의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나 이런 게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고 한데 지금 그냥 이제 자기거래, 회사기회 유용이라는 그냥 개별적인 그 의무 규정밖에 없는데 어떤 이해상충에 관한 그냥 일반 규정으로서 충실 의무 규정이 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더 이제 조문을 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체계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를 뭔가 일반론으로 두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의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두는 것처럼 충실 의무도 자기거래 금지 의무랑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위에 뭔가 충실 의무가 일반 규정으로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를 우리 판례에서 뭐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서술하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경영 판단의 원칙이 미국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사실 판례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이사의 재량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그 정도지 이거를 전혀 이거를 본래의 의미를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본래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면 이건 이제 여기서 쓴 것처럼 사기, 이해상충, 불법성, irrationality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아예 판단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본래의 정신 자체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차법적인 의의를 정확하게 살리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도입해야 되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경영진의 또는 이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선언적 문구 뭐 이런 현재 판례에서 얘기하는 그냥 뭐 재량을 존중하는 뭐 그 정도의 텍스트가 반영되는 정도로는 이건 전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반영하는 의의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의무 체계를 개정할 때는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것도 왜냐하면 독일의 주식법 같은 데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 있어가지고는 단순히 선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 정말 그런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은 아예 판단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래서 각하로 뭔가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절차법적 의의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거 충실 의무 이외에도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는 거 자체는 뭐 제가 영리회사법을 워낙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립이사라는 게 원래 사실 용어로서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사회이사보다는 독립이사로 칭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번에 개정안에는 보면 이제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뭔가 한 명에서 이제 2명으로 늘리는 안이 지금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여기도 쓴 것처럼 사실 상당히 지금 감사라는 게 감사위원회로 뭔가 바뀐 뭔가 어떤 그 연역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사실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사라는 게 사실 독립적으로 거로 치면 감사위원회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죠 원래. 완전히 이건 별개 우리가 뭐 입법, 사법, 행정할 때처럼 뭔가 완전히 별개의 어떤 조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독립성으로 따지면 감사라는 게 훨씬 더 그 개념에 맞는 건데 왜 이게 그런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감사위원회로 왔느냐? 감사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뭔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네. 뭔가 그 회사 경영을 따라가려면은 뭔가 정보의 흐름에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감사 뭔가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감사로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보의 흐름에 따라가야지 뭔가 위법성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도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받아들인 건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3% 제한을 뭔가 뭐 감사위원회 위원회에다가도 적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감사위원회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감사라는 어떤 옛날 어떤 제도의 시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제도를 둔 거는 너네도 경영진으로서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너네도 같이 책임져라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여전히 이거를 저는 의식에서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감사위원회에다가도 옛날에 감사 제도를 자꾸 차용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는 건 이사라는 겁니다. 이사. 감사위원회도 이사인데 이거를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 누더기 같은 제한 조건을 자꾸 붙이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이 어떤 선임 절차 자체를 왜곡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감사위원회 위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사 선임 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뭐 그나마 현재는 이제 한 명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의결권 제한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일반 회사들보다도 더 공공성이 강조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도 이걸 이제 한 명으로
지금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늘리는 거는 저는 좀 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거를 종합해서 저는 아무튼 그래서 현재 개정안 자체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주주 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것도 있고 그걸 이제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현재같이 이사의 의무 상대방에 뭔가 주주를 포함하는 듯한 그런 워딩을 쓰거나 아니면은 개정을 하려면 성관주의 의무를 개정해서 거기에 이제 이사가 고려해야 되는 경영 판단의 요소로서 하나의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서 주주의 이익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 또 우리 토론자분들의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안태준 교수님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주주 지위에 대해서 이제 임정화 교수님 논문만 언급하셨는데 안 교수님 제 논문이 올해 8월 말에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일단 그 발표 그 문의 그 모티브가 됐던 그 총주주 보호 의무, 그 다음에 공평한 대우 의무,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 충실 의무 전반에 대해서는 뒤에 그 발표 그 토론자분들께서 토론 자료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총주주 보호 의무를 보면 그 해당 관련된 이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인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상법상 이사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서 주주가 직접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이제 논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주주를 주주를 보호한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 보호가 되고 넣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는 거냐. 그럼 지금 우리 법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법제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주 보호는 사실 회사법에서 중요한 가치고 주주 보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교수님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조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도입을 하게 된다면 향후 저희가 법리면에서 아주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뭐냐 하면 마치 이 조문이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된다. 총주주 이익만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물론 그 최근까지도 ESG가 열풍이 불기 전에는 주주이익 극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경도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주주이익 극대화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에서 주장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부르짖다가 어떤 일이 터졌냐 하면 결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미국에서도 이 주장 이전에 주주이익만을 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1985년 그 유노칼 판결을 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사회가 적대적인 인수 방어 조치를 취할 때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회사가 주주이익 보호해야 되는 건 맞고 또 주주이익과 회사이익이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크게 바뀔 건 없지만 이 조문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채권자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주주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 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 혹은 이제 헤지펀드들인데 거기서는 이제 빨리 수익을 창출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기업이 그 주주 이익도 고려하지만 당연히 다른 이해관계자 이익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정부 정책도 좀 혼선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 등으로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그 소득을 유보하게 되면 그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주주이익을 부르짖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사내에서 유보한 이익은 주주한테 줘야지 이걸 세금으로 나라가 더 뜯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제도는 2014년에 조특법 제100조의 32에 도입이 되었고 2014년에 도입이 돼서 2015년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고 이게 일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몰 기간이 올해입니다. 2025년 내년입니다. 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의 법인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은 다 지금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도 이 세금으로 한 해에 32억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투자자 이익을 부르짖는 기조하고는 분명히 배치됩니다. 주주이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제안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정부에서 동반 성장을 부르짖을 때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법제화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업들이 좀 푸시를 받았죠. 받아서 삼성전자 2019년부터 매년 실적 개선분의 20% 협력사와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차 2020년부터 협력이익 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그룹 2023년부터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런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주주이익 극대화를 부르짖으면 이 이익을 협력업체랑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 다 배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배임이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간에 발전한다, 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부담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너무 투자자 보호를 바라보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 대학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창업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창업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때 이 기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 영리 목적이라고 하지만 좀 더 혁신을 일으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고 있다. 그런 측면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는 주식 팔고 떠나면 그뿐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이 창업하는 기업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적절하게 균형 잡힌 입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 총주주 보호 의무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는 공평한 대우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주들에게 이제 공평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정의라는 관점에 있어서 공평, 평등이라는 개념은 우리 각자가 다른 개념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준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식회사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바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주식 수에 비례한 그 가치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평이 아니라 저는 공정한 대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공평한 대우는 이제 우리가 정의 개념을 얘기할 때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둘 때 배분적 정의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자원, 기회, 소득, 권리 등의 혜택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일반 원리의 측면인데 지금 많은 경우 이제
이 논의를 이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 물적 분할 시에 혹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시 발행 시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시에 그런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건 바로 기업의 M&A 국면이고 경영권이 바뀌는 그런 국면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 한정해서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면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이 미국의 레브론 판결이 있습니다. 레브론 판결은 분명히 기업이 M&A 과정에 들어가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이런 기업 전체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어떤 그 금전적인 이익이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데 주주의 금전적인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이 M&A 국면에 직면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상장기업의 M&A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상장기업 M&A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상장기업 M&A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를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일본 동경거래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기업 인수 가이드라인을 2023년 8월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공표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공부하고 논의를 많이 거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제가 어떤 그 석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건네 듣고 많이 놀랐는데 일본의 2023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오로지 주주이익만 고려해야 된다. 다른 이익은 일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건네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이익 확보를 분명히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지만 뭐라고 쓰고 있냐면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와 부채 가치의 총합이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그 주주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법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산업성과 금융청과 그리고 거래소가 같이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소프트로우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기업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규제는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발상을 좀 억제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자유롭게 원래 한국 기업이 가졌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쯤 우리 규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협력 이익 공유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에 넣어서 정말 우리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처는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 부처는 다르게 내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정아 교수입니다. 네, 안태준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앞에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이사회 충실 업무 확대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상법에 대해서 이 전 국민이 상법, 특히 이사회 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이 로스쿨 제도가 되면서 이 상법의 비중이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해졌었는데 이 상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나름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 충실 업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이제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382조의 3 제2항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근거를 주주를 이사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 회사법에서는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보고 그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자고 하는 견해는 이사를 주주의 대리인이다라고 보는 그 견해를 참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특히 이사를 주주의 대리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법의 기본 체계는 회사는 주주와는 구분된 별도의 법인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를 만약에 이사의 대리인으로 보고 이사가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또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요. 그럼 이사의 행위가 원래 회사법의 기본 법리에 의할 때는 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이사에게까지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게 기본 구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주주가 이사의 대리인이다, 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사의 행위가 곧 주주의 행위가 됩니다. 주주의 행위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주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를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의무라는 것은 책임과 같이 오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는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주주가 그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결과도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회사법의 기본 원리인 주주 유한 책임을 깨트리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회사를 주주와는 구분된 별개의 법인차라고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리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주 유한 책임이 기본 법리인데 이사의 의무 대상에 주주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이 유한 책임 법리까지도 다시 문제가 되는 이 기본 체계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태준 교수님께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주주가 책임을 묻는 것도 주주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을 대의에서 묻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 소송 제도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자기에게 직접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401조에서 책임을 묻게 되지만 회사에 생긴 손해를 자기가 대신해서 묻는 것, 주주 대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이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82조 3 2항에 신설되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그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변론으로 하고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주주란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그 기본적인 그 취지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결국 주주라는 개념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주주라는 개념이 간단한 것이냐, 주주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할 때 그 주주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주주의 개념이 점점 변화하고 있고 또 주주라는 개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그 주주라는 것을 누구로 볼 것인지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주의 개념과 권리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뭐 주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주식의 소유자다. 그럼 주식은 뭐냐? 자본 구성 단위다. 또 뭐 사원의 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양도 가능합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 자유에 따라서 투하 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융상품 기법이 다양해졌습니다. 파생 상품과 결합되면서 이 기존에 알던 주주와는 다른 형태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른 형태의 주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주라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 주주제한권, 그러니까 주주총회라는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주총회 외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이사의 위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을 이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이익 보호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소수 주주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지배 주주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소수 주주입니다. 지금 현행 상법에서는 여러 소수 주주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법에서 새로운 그 의무를 확대하거나 이런 것보다 현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주주의 권리를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주의 권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주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도요. 전통적인 회사 법리에서는 주주를 경영 통제권자로 봤습니다. 경영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고 주주는 그런 이사회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을 통제하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봤었는데, 이런 경제 통제권자로서의 주주의 개념이 주주의 지위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이 허용되면서 주주가 아니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순 투자 목적의 투자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이 단순 투자 목적의 투자자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상장과 공개 시장이 근대 주식회사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됨에 따라서 주식이 기존의 경영 통제권자로서의 주주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인 주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 통제보다는 수익 실현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 순환으로 인식하는 투자자 소유자가 많아짐에 따라 경영권 통제 등의 주주의 전통적 권리 행사보다는 투자 수익 실현을 중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법은 경영권 통제라는 주주의 전통적 지위와 권리와 관련된 법리에 충실한 법이라면, 자본시장법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주식과 상장회사 그 소유자를 규제하기에 적합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주주이익 보호는 지금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 혹은 주주들 간의 이해 상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서는 뺐는데,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때문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뒀다면은 주주들 간의 이해 상충의 문제는 주주의 이익 상충하는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해결을 해야지,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번지수가 맞지 않는 그런 해결 방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법에서 그러면 주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감사 선임의 의결권 제한이나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그다음에 자기 거래 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상법 398조에서 주요 주주와 회사 사이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거래 제한 규정이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주들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이해 상충 규정을 좀 더 세분하고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좀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책임 추궁과 관련해서는 안태준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399조 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간접 손해, 주주의 간접 손해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이 지금 추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개념 때문에 주주가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 더해서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그 새로 이제 추가되는 382조의 3 2항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항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손해라는 것은 일단 직접 손해, 간접 손해의 개념을 떠나서라도 그 의무 위반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했다 혹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손해의 개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손해의 기속은 누구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회사의 손해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주의 손해라면 개별 주주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으로 개별 주주가 이 399조나 아니면 389조 3, 389조의 3, 1항 또는 2항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런 추시 의무 대상의 주주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 변호사입니다. 호주에서 학부 로스쿨을 다녔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 그러니까 영미법을 해외에 있는 분들이랑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처음에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고 있나요? 발언 수위를 잘 조절해야 돼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별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영미법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시지만 호주는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고 영어 쓰는 나라 지구상에 5개 정도 되죠. 그래서 그들의 법 체계는 한 90% 정도 싱크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것을 다시 찾아보면서 약간 좀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임종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지금 상법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이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가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또 영미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영국 상법, 미국 델라웨어 모범 회사법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해외에 특히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 공동 연구를 하는 법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견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근데 제가 이제 발언 수위를 왜 언급을 했냐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대립법과 영미법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수렴하고 서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기이하다,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이 밸류업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자기들 볼 때는 크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제 논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상법과 영미 상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또 이것도 뭐 철 지나면 또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안 교수님 그 unfair prejudice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거 참고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연구에서 이거 도입한 다음에 소송이 급증했어요. 급증했는데 대개는 다 조그만 회사들이에요. 폐쇄 회사들.
그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이제 사건 어떤 거였냐면은 영국의 향수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가 그 영국 러시아에 지금 생션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생션에 관한 내국법을 위반하고 향수를 러시아에 팔아 제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소수주주들이 소송을 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사 우리가 말하는 뭐 물적 분할 상장, 뭐 무슨 뭐 이씨 가문, 구씨 가문 이런 문제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세 분 계신데 다 유명하지만 대표적으로 에스모글루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제도 경제학 권위자죠. 제도를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제도 경제학의 문헌의 흐름을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총균세라는 책 기억나시죠? 제라드 다이아몬드인가? 네. 그분이 그 책을 쓰셔서 대스타가 됐잖아요.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죠. 뭐 인종적, 뭐 민족적, 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정학적, 지리적, 뭐 환경적 차이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흥망성쇠가 갈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도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흥망성쇠 이거는 제도가 결정한다.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참 뭐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학자로서 느끼기에는 요새는 정말 기업의 사회의 사회화 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ESG 시대라고 하면서 ESG 막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면은 주주가 절대화가 달성이 된다는 실증 문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금과 옥조인 것처럼 믿고 가는 게 이게 맞느냐는 회의가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면은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ESG 시대로 하면 더 이상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의 일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제도를 변경하거나 정책을 바꿀 때 비용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뭐가 좋아서 뭘 바꾼다, 뭐 도입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과연 이번 건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저도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이 문제의 맥락이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물적 분할 상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각이 나가지고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주가 장부가 비율이죠. 주가 장부가 비율이나 너무 낮다. 실제로 이걸 측정할 때 그 글로벌 경쟁력 지수라는 거 많이 씁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지배 구조를 수준을 측정하는 그 척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DCI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과 주가 장부가와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헌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미권하고 유럽권은요, 그 주가 장부가하고 지배구조 수준, 지배구조의 퀄리티하고 상관관계는 높아요. 한 0.8에서 0.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 이제 국제금융 이후부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제 13년부터 우리가 좀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기간에 상관관계가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배구조하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관계가 과연 있는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GDP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뭐냐? 금융업이에요. 금융업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우리 금융업 비중을 8.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지 꽤 오래됐어요. 안 됐죠 아직. 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미국은 금융이 20 정도 나와요. 20%. 그러니까 그쪽에 금융이 우리의 제조업인 거예요. 이게 경제 체질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배구조만 계속 이렇게 타박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공격 또는 방어. 저는 이 경영권 공격 방어 이 기제는 원활하고 자주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 가치 발견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디스커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이제 임정환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고 김태준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행동주의 펀드, 이 사모펀드들 우리 역할을 하고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16년에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폭탄 발언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선되면은 행동주의 펀드들 알아서 각오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진보 계열의 진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칼을 갈고 있었어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왜? 단기 자본주의 또는 뺑소니 자본주의라고 이것들 그냥 먹튀다. 내가 집권하면 자사주에 관련 법 이런 것들을 손봐가지고 저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행동주의 펀드는 그 역할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미국에서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냐면은 한 20년 전부터 경영권 공격 비용이 급격하게 절감이 됐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왜? 그들도 법을 개정했거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방향이 좀 반대, 역주행이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법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꼭 잊지 않고 물어봅니다. 경영 판단 원칙이 있어. 경영 판단 원칙 없이 이거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뭐랄까 이 논의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임정환 교수님 말씀 그리고 최 교수님도 이런 말씀 몇 번 하시던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거기 동의를 보태면서 제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말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제 실무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요즘에 이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나 상자역 같은 경우에 욕을 하도 많이 먹고 있어서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법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 법체적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이제 그 대립을 벗어나서 거의 감정 싸움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 쪽이나 아니면 기관 쪽을 같이 보게 되면 마치 찬성하는 기업들은 착한 기업이고
반대하는 기업들은 나쁜 기업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과연 이제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사회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제도적 변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분할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라서, 다만 이제 이런 조항 중에서 그 이사회 충실 의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가장 겁나하는 거는 당연히 남소 위험일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면서까지도 이 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에서 바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당장에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주주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형적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가 전체 주주의 90%를 넘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인 거죠. 애초부터 코스닥 시장이 설립됐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목적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주주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의 주식 회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23년에 약 530%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주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주주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한 번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주주들이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적으로 보자면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주가 부양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단기간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중소기업이 거의 60%, 중견기업까지 포함했을 때 97%를 차지하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목표가 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목표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주주들보다는 기업의 먹거리를 찾는 데 더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ESG라든가 밸류업 같은 거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익 배당이나 주식 수확 같은 경우엔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필요로 하죠. 이 경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단기적 이익을 등한시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장기 성장과 단기 이익 배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주들 간에 다시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 주주들과 단기적 주주들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도 우리가 전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장기적 주주가 됐든 단기적 주주가 됐든 전부 다 보살펴야 된다는 거고 충실해야 되고 그들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전부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상법 시간에 맨 처음 배웠던 게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입장에서 어떠한 경영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부분은 회사의 재산이 가장 최소한으로 유출되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주주 간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고민되어져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전부 다 따져봤을 때 당연히 주주총회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할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의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 충실이라든가 아까 같은 분할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어떤 문제점 경영 판단에 있어서 자본 충실을 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주주 이익만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계속 낮추는 내부 자산의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쌓이게 돼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본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시장으로 이탈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문의 총주주의 이익 보호라고 하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 안 교수님이 언급하셨을 때 사실 남소강성을 전체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법에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상법에 맞는 이해상충이라든가 아니면 충실임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이나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과연 이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거나 분할을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제도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가장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게 보통 기업들의 생각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한 주주들의 보호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제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재작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많이 참여를 해서 여기 앞선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체로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이 상법에 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긴 했지만 이 주제가 사실은 좀 전문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간조선에 내년 1월달 호에 이 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제가 말하는 요지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키워드만 좀 읽어보면 정치권의 핫 이슈 상법 개정안 이래가지고 상법의 이념은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 의무 규정한 입법례 없어. 이사의 의무는 회사를 위하는 것인데 합리적 경영 판단 결과 개별 주주가 손해 입어도 소송 가능케 한 개정안은 문제다. 주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라 자체 경쟁력 약화 탓이다.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허용은 의사결정 지연, 경영 비효율, 경영정보 유출을 일으킬 수 있어.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아니라 헤지펀드를 위한 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도다. 대체로 이런 키워드로 좀 일반인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주된 그 논점이 그 이정문 그 국회의원 이정문 발의한 상법 개정안 중에 이 충실 의무 규정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항에 써 있는 그 규정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제2항이죠. 제2항에 이런 규정을 신설한다는 거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게 일단 그 1항에서는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1항과 별개의 항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이 382조의 3은 표제가 그 규정의 표제가 충실 의무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충실 의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읽은 이 제2항 이걸 저는 이제 주주이익보호의무 규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 충실 의무에 관한 보충 규정만은 아니죠. 결국 이 규정은 선관주의 의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규정에도 적용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규정에서 총주주라는 말이 나오고 전체주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총주주라는 표현, 전체주주라는 표현을 달리 썼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개념이냐? 또 앞조항에서 말하는 이 충실 의무 규정에서 추가하려는 주주를 위하여라는 그 주주의 개념,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다른 것이냐, 동일한 것이냐, 이제 먼저 그것부터 문제를 삼아야겠죠. 이사의 제 토론문 5페이지 보시면 써 있듯이 이사의 의무란 이사의 회사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행위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별 주주의 그 이해관계라는 게 다 상반되기 때문에 그중 어느 개별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사가. 따라서 이사의 행위 기준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은 결국은 총주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주로 표현하거나 총주주라고 표현하거나 전체주주라고 표현하거나 이거는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총주주의 이익 개념을 주주 전체의 단체적 이익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주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의 총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지요. 이 역시 모든 개별 주주의 이익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사의 행위 기준이 되려면 총주주의 이익이란 것은 주주 전체의 단체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주주이익 보호 의무 규정은 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이런 표현을 또 추가를 했어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그러면 이 총주주의 이익을 개별 주주 이익의 총합으로 오해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했더라도 그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별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불공평하게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상법은 이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도 401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의 손해는 없지만 자신이 손해, 이른바 직접 손해에 관해서는 일단 이 규정에 따라서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길까요? 승소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은 총주주의 단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이사의 임무라는 것은 그 단체적 이익을 위해서 행해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사의 임무 위배를 인정할 수 없어서 개별 주주의 청구는 기각되겠지만 이런 주주이익 보호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이사가 개별 주주들로부터 쓸데없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만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총주주의 이익을 주주 전체 단체적 이익 개념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상이한 모든 주주의 단체적 이익이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주주의 이익 자체를 이사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사는 총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전체 주주, 채권자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회사의 이익이죠. 결국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회사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이고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무 부담의 대상자도 회사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무의 내용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로 보아야 이사의 구체적 행위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안태준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발표 많이 하셨고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표현해도 괜찮다는 규정해도 괜찮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물론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문법 국가니까 조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요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력 의무라든가 고려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괜찮습니다만은 법조문으로 넣게 되면은 반드시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7페이지 맨 윗줄을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이익하고 총주주의 이익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곧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하면 불필요하고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해도 되는 듯한 해석 여지를 남기게 되어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주주이익 보호 의무 규정은 이사의 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만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분쟁이 참 위험한 것이 제 토론문 9페이지를 보시면 경영 실패 시 과도한 형사사건화 문제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배임죄가 없는 국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만 돼요. 이사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 즉 민사 문제만 되는데 우리는 이 의무 위반이 곧 임무 위배가 돼서 그것이 또 이제 형사 절차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이사는 배임죄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는 배임죄가 존재하지도 않고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배임죄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주식법의 경영판단 원칙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보호하고 있고요. 일본은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의 임무위배가 배임죄로 의율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드문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의 경영 판단이 실패로 귀결되어서 회사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이사는 손해배상 민사 청구를 당할 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배임죄의 수사 대상이 되고 최하 5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법정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 피의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배임죄는 고의범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그 미필적 고의를 우리 법원은 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죠.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그 기수범 인정 시기에 관해서 또 우리 법원은 위헌범설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특경법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임죄에 관한 경영 실패가 있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자기 손해는 아니지만 다짜고짜 회사 손해를 이유로 배임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쉽게 이미 경영이 실패돼 가지고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니까 쉽게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무죄, 유죄, 신급별로 왔다 갔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과 같이 이사의 의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경영 실패 시 민형사 재판에 쉽게 노출된다면 필연적으로 이사는 경영 실패를 피해서 소극적 경영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적극적 경영을 통한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과 주식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주가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 원칙을 독일처럼 우리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영판단 원칙의 의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안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판단 원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1차적 그 심사 대상을 이 적절한 정보 수집을 했는지와 같은 이런 절차적 사항 그런 것들로 한정하는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1차적 심사 대상의 경영 판단의 내용까지 심사하지는 않는 걸로 그런 이제 원래 그 미국 독일식 경영 판단 원칙을 우리도 이제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오히려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정협의회 박성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의회가 이번 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된 사항들을 법제사법위원회나 법무부 등에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고요. 회원사들로부터 좀 전달받은 이 동 개정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장회사협의회는 또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서 기업들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시장 저평가 현상에 대한 이 시각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지수가 지금 현재 2,400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는 이 저평가 현상이 과연 기업 지배구조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지배구조가 그동안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이사의 책임 강화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지금 이제 마치 지배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벌어졌고,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까지 희생해 가면서 대주주만 위한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를 상장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그렇게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보존됐던 지배권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하는 그런 연구까지 등장해서 기업을 좀 사회 악으로 보는 경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주라는 집단이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요구하는 소액 주주도 있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주가 상승을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실현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바탕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상장회사라는 조직들이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제가 찾아보니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법문 책에 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재투자해서 성장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자유롭게 시장에서 조달을 하고 그에 대해 수반되는 조직 재편까지 오히려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2008년에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를 약 한 5.7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등 소위 두산 삼형제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두산 밥캣 잘 아시겠지만 두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 시총으로 4.6조 원, 작년 한 해 단기 순이익만 9,200억, 큰 회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2008년 당시에 이 법이 들어와 있었다면 이런 미래를 보는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또는 모범적인 투자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가 또 SK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당시, 또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모든 결정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수준이라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죠.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 사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런 노력들을 모두 금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장려해 주는 것이 상법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에게 주주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것이 명확하고요. 앞에서 한석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뭐 짧은 지식으로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회사법의 기본 원칙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안정성을 통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익하고 꼭 맞지 않을 수 있는 일부 주주 또는 개별 주주에 대해서 이익까지 보호하고 고려하라라는 개정안은 좀 다소 과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들이 그 목적을 다하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도 2024년 정기주총에서 주주 제안이 총 154건, 41개사에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한 33건이 실제로 가결이 됐습니다. 20% 정도 가결률을 보였고요. 근데 그 가운데 주목할 점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가결률입니다. 총 그들은 8개 회사에다가 주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50%, 반 4개사에다가 한 건 이상의 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또 비록 가결하기 실패했지만 여러 펀드가 연합해서 주주 제안을 했던 울프팩이라고 하죠. 그런 사례도 나타났었는데요. 국내외 펀드 5개가 연합을 해서 총 1.4% 정도의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주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뭐 지분이 적어서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변경 추세를 본다면 이런 연합 행태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야당에서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더불어서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뭐 이런 걸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점점 이제 확대되지 않겠나.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그 행동주의 펀드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금 처음에 목표로 내걸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관심이 없고 이슈 생성을 통해서 주가 부양하고 단기 차익 실현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안을 올해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이제 이사의 의무 확대를 통해서 관념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고 뭐 이런 의무를 주는 방식보다는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특정 경영 활동, 그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분할 합병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모범 기준 제공을 통해서 회사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막고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해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액주주를